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권위 있는 미술 전문가 클라라 뒤부아가 어느 날 한 한국인 10대 소년에게 공개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 그림이 가짜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증거를 보여주거나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하세요. 방안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클라라에게 쏠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그녀의 명성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래요. 내일 당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3시간 드리겠습니다. 소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미술 전문가들은 그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그림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야기, 70년 동안 감춰진 가족의 진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빛나는 달 그림까지. 왜 이 한국인 10대 소녀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피카소 이겨버린 한국인 소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뒤부아예요. 파리의 유명한 르블랑 박물관에서 수석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작품이 우리 박물관 벽에 걸릴 만큼 뛰어난지 결정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어요. 제가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창문으로 살랑살랑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작품 더미를 살펴보고 있었죠. 전 세계의 젊은 예술가들이 특별 공모전에 선정되길 바라며 그림을 보내왔었거든요. 또 지루한 풍경 안에 산의 그림을 옆으로 치우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술을 30년 동안 평가해오다 보니 이제는 놀라운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그걸 봤어요. 베르트랑 뒤마 17세 파리라고 적힌 그림이었죠. 순간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일 수 없었어요. 그 그림은 새벽녘 숲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본 어떤 숲 그림과도 달랐어요. 나무들이 숨을 쉬는 것 같았고 가지 사이로 비치는 빛은 정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붓 기법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어떤 10대도 이렇게 그릴 수 없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릴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 제 조수를 불렀어요. 이것 좀 봐. 에밀리가 노트를 들고 서둘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뒤부아 교수님? 이 그림. 가짜임에 틀림없어. 이 베르트랑이란 아이가 대가의 그림을 베꼈거나 누군가 컴퓨터로 만든 거야. 17살 아이가 이렇게 그릴 리가 없어. 저는 포트폴리오를 밀쳐냈어요. 즉시 경연에서 제외시켜. 그날 밤 아파트에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가장 큰 위기 진정성. 특히 아시아에서 온 젊은 작가들이 유명한 스타일을 이해 없이 모방하는 것에 대해 썼어요.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제 블로그를 읽고 있었고 곧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저는 한국 서울에서 미술 컨퍼런스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동양과 서양 미술이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마쳤죠. 방은 미술 교수들과 박물관 관장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강연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뒤부아 교수님, 실제로 베르트랑 뒤마의 그림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굳어버렸어요. 사진만으로도 기본적인 판단은 충분합니다. 갑자기 방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소년이 일어섰죠. 그는 밝은 호박색 눈을 가졌고 물감 얼룩이 묻은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르트랑 뒤마입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작품이 가짜라고 했어요. 가짜라는 증거를 보여주거나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하세요.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죠.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 소년이 감히 저에게 도전한다니. 당장 나가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차분한 눈빛에서 무언가가 저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분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일, 3시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림을 그려. 내가 진짜 예술가인지 사기꾼인지 보자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차를 마시며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렇게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미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내일은 제 미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어떤 비밀은 묻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다른 비밀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빗속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서울 위로 해가 뜨고 있을 때 저는 베르트랑 뒤마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을까봐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미술 스튜디오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방 안에는 먹물과 나무 그리고 새 종이 냄새가 가득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밖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에 관한 소식이 하룻밤 사이에 빠르게 퍼졌거든요. 제 뱃속은 긴장으로 꽉 조여 있었어요.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죠. 미술평론가들, 박물관 관장들,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속삭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만약 이 소년이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것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확히 9시에 베르트랑 뒤마가 들어왔어요. 그는 낡은 캠퍼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연갈색 머리카락이 살짝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저에게도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노트북을 준비한 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속이는 모습을 잡아낼 겁니다. 꼭 그래야만 했죠. 베르트랑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재료들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빈 캔버스를 나무 스탠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붓들을 가지런히 한 줄로 정리했어요. 작은 그릇에 먹과 물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았어요. 3시간 안에 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원하는 만큼 가까이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붓터치에 제 심장이 한번 뛰어넘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죠. 그의 손은 17살이 아닌 50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임수나 기만의 징후를 찾으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1시간, 또 1시간 흘러갔어요. 스튜디오는 캠퍼스에 붓이 부드럽게 닿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것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베르트랑은 물과 하늘이 만나는 산 풍경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어떤 풍경화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동양의 먹 기법과 서양의 색채 스타일을 함께 쓰고 있었는데 원래라면 어울리지 않아야 할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그림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일어서며 속삭였어요. 이 기법들은 미술의 규칙에 모순되잖아요. 베르트랑은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죠. 이상한 느낌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로 이주하기 전에 성이 김이었어요. 베르트랑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붓은 계속해서 캠퍼스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아르망 뒤부아라는 프랑스 군인에게 구출되었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르망 뒤부아는 제 할아버지였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베르트랑은 마침내 그림 그리기를 멈췄어요. 그는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사이에 중요한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죠. 우리 가족들은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작고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제 온몸을 뒤흔드는 깊은 흐느낌이었죠.
30년 동안 저는 미술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10대 소년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베르트랑이 우리 할아버지들에 대해 말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제 가족은 미술계에서 유명했습니다. 만약 그 명성이 우리 것이 아닌 것을 훔친 데서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침이 회색 구름과 부드러운 비와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파리에 있는 제 조수 에밀리였죠. 괜찮으세요, 교수님? 모두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에밀리, 피에르 루소 전시회를 취소해. 뭐라고요? 하지만 그건 우리 메인 쇼인데요. 이사회가 화낼 거예요. 메인 갤러리를 비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베르트랑 뒤마의 그림 3점을 전시할 거야. 전화선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에밀리가 물었죠. 확실하세요? 저는 빗속의 서울 도시 풍경, 나란히 서 있는 오래된 궁궐과 새 타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에 대해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어요. 이것은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야. 제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또한 제 마지막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박물관 이사회는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진실은 경력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찻집에서 베르트랑을 만났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컵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저에게 도전하는 10대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나눌 준비가 된 선생님 같았죠.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에 관해서요. 천년의 달이라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공유하는 비밀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저는 알아야 했어요.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제 결정이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클라라 뒤부아가 유명한 피에르 루소의 전시회를 취소하고 무명의 10대 소년의 그림을 전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저를 용감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이사회에서는 분명한 경고를 주었어요. 이 전시회가 실패하면 제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요. 이해합니다. 저는 제 두려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르블랑 박물관의 메인 갤러리는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이 있어서 텅 비어 있으니 정말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피에르의 그림들을 떼어내 창고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지켜보면서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죠. 제 전체 경력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베르트랑이 서울에서 사흘 후에 도착했어요. 그는 보호용 천으로 쌓인 3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갤러리를 보자 그의 눈이 활기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공간이 완벽해요. 그가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빛이 제 그림과 잘 어울릴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그림의 포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의 산과 강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죠. 다른 부분을 볼 때마다 색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석양의 숲을 보여주고 있었고, 세 번째이자 가장 큰 그림은 물 위에 보름달처럼 보이는 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베르트랑이 달 그림을 걸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방이 어두워지면 다른 것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에밀리가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질문을 할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베르트랑,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대가 예술가들도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조선시대 때 궁중 화가였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왕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죠.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법을 비밀로 지켜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담긴 역사의 무게가 저를 작게 느끼게 하고 있었어요. 제 가족이 예술을 수집하는 동안 그의 가족은 세대를 거쳐 열심히 일하고 재능을 발휘하며 예술을 창조했던 거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베르트랑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달이라는 그림이 한국 전쟁 중에 사라졌어요. 그것은 거의 800년 전에 제 조상이 그린 한국의 국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의 개인 서재에 몰래 들어갔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장 귀중한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내부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달의 작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이 같은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파리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시골 별장으로 운전해 갔어요. 아버지는 런던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열쇠를 사용해 집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정부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서재로 향했고 제 휴대폰 플래시가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책상 뒤에는 개인 금고로 이어지는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러 번 지켜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다이얼을 돌리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24, 왼쪽으로 18, 오른쪽으로 9. 무거운 문이 열렸어요. 안쪽은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 온도가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에는 고대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림들은 슬라이딩 패널에 걸려 있었어요. 아시아 예술 섹션에서 저는 제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 위에 달을 그린 작은 그림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서울, 1953년. 레옹 뒤부아 대위가 발견, 소유자 사망 후 취득. 제 다리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베르트랑이 찾고 있던 그림 그의 가족의 보물이 70년 동안 우리 가족의 개인 컬렉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성과 예술계에서의 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발견품을 가지고 돌아온 후에 시작되었던 거죠.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빨리 오세요. 베르트랑이 공격을 당했어요. 병원에 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급하게 금고를 나왔어요. 누가 베르트랑을 공격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병원에서 저는 베르트랑이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구겨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부와 가문의 비밀을 캐내는 것을 그만두시오. 경찰관이 저에게 다른 것도 보여주었는데 베르트랑 근처 바닥에서 발견된 반지였어요. 저는 그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 소년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문간에 나타났어요. 그가 이렇게 늙고 지쳐 보이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있는 반지를 보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베르트랑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는 베르트랑의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속삭였어요. 우리 가족이 한 일에 정말 미안하구나. 몇 시간 후 베르트랑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첫마디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용서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레옹 뒤부아를 용서한 것처럼요. 그가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그림은 너희 가족의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옳은 일을 할 때가 됐구나. 병실 밖에서는 복도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재청 특별수사단의 박 형사는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있는 희미한 금빛 가루를 가리켰는데 그것은 예술 역사를 통제하려는 비밀 단체의 표시였어요.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비밀이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 속에 깨어나는 파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성공이 전쟁 중에 다른 이들의 것을 훔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제 누군가는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 전시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파리 하늘은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전시회 날이 드디어 왔죠.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리를 정리하고 제일 좋은 검은 드레스를 입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경력을 살릴 수도 아니면 끝낼 수도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가족과 도난당한 그림에 관한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정오쯤 르블랑 박물관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베르트랑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은 이미 예술계에 퍼져 있었어요. 모두들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킨 신비로운 그림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었죠. 저는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 없이 인파를 지나갔어요. 박물관 안에 들어서니 메인 갤러리는 새하얀 페인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르트랑의 새 작품은 공식 개막 전까지 검은 천으로 가려져 벽에 걸려 있었어요. 베르트랑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며 방 가운데 서 있었죠. 아버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계셨어요. 준비됐어요? 제가 베르트랑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날을 위해 태어났어요. 정확히 이 시에 저는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미술평론가, 박물관 관장, 컬렉터, 기자들이 빠르게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미술 전문가로서의 제 경력이 오늘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르블랑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베르트랑 뒤마의 새 작품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제 가족은 예술계에서 존경받아 왔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그 존경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제 할아버지는 한국의 국보급 작품을 가져갔어요. 천년의 달이라는 그림이었죠. 제 가족은 70년 동안 이것을 숨겨왔습니다. 방 안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진정한 주인, 수세기 전에 이 그림을 만든 가문의 후손인 베르트랑 뒤마에게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달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몇몇 방문객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그림에 사용된 기법은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을 통해 살아남았어요. 제가 설명했죠. 베르트랑이 이 방법을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수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이 베르트랑의 그림을 가리고 있던 검은 천을 걷었어요. 사람들이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새 그림은 불가능해 보이는 색채로 빛나고 있었어요. 산 풍경 그림은 지나가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계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숲 그림은 자세히 보면 숨겨진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킨 것은 생명의 빛이라는 세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큰 달은 실제로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반사 페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누군가 속삭였어요. 갑자기 박물관 조명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이건 쇼의 일부로 계획했지만 베르트랑과 저만 알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세 그림 모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달 그림은 너무 강하게 빛나서 방 전체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두운 형체들이 옆문으로 갤러리에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비밀 예술 단체의 표식인 황금빛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생명의 빛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막아. 박 형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그녀와 팀이 공격자들을 막아섰어요. 혼란 속에서 베르트랑은 침착하게 자신의 달 그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캠퍼스에 손을 대자 빛이 더 밝아져 거의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모두가 놀라움에 얼어붙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소유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르트랑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갤러리에서 이상하게 울리고 있었죠. 예술은 모두에게 속합니다. 국가 간, 사람들 간, 예술 형식 간의 경계는 모두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에요. 진정한 예술은 이런 선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림에서 나온 빛이 별들의 담요처럼 베르트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투명해지면서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제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울거나 무릎을 꿇거나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베르트랑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더니 그림과 하나가 되었어요. 빛이 한번 번쩍였는데 너무 밝아서 모두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베르트랑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림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은 달 아래 앉아 캠퍼스의 그림을 그리는 젊은 남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밀 단체 회원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예언이 진실이었어.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예술과 예술가가 하나가 되었어. 박물관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사람들은 놀라움에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는 사라진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술 자체의 일부가 된 거야. 이게 내 할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에서 목격한 거야.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래 그림을 가져온 이유지. 그 마법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전시회는 르블랑 박물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시회가 되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젊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을 보러 왔습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논쟁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정교한 속임수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진짜 마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안동의 작은 전통 가옥 박물관으로 여행을 갔어요. 안에는 베르트랑의 어린 시절 그림으로 벽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클라라 뒤부아,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스케치였죠. 박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친절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전령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비밀의 수호자죠. 당신의 임무는 베르트랑의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예술에는 경계가 없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날 수 있고 과거와 미래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상한 빛에 깨어났어요. 파리에서 가져온 빈 캠퍼스 위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한 여성, 분명히 저인데 아이들 그룹에게 빛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술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베르트랑이 저에게 보여준 것, 진정한 예술이 세계와 전통 사이에 흐른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이 고대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찾을 거예요. 세상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빛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클라라 뒤부아, 한때 예술계에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였던 저는 그들의 안내자가 될 겁니다. 베르트랑 뒤마와 그가 깨뜨린 500년 된 신화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로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경계를 뛰어넘는 힘을 배웁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가족이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를 가져갔다는 진실을 마주하고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베르트랑의 그림 기법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고유한 미술 기법이 서양 화법과 만나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예술혼이 현대에도 빛을 발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결국 예술은 소유가 아닌 나눔이며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지혜는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값진 보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소 저는 민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